마지막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해방되셔야 좋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원래는 두 번째 발표 순으로 배정됐는데 자청해서 세 번째로 돌렸습니다. 발표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발표 시간을 중간에서 많이 잡아먹을 걱정이 돼서 뒤로 돌렸는데 실은 결과적으로 앞에 두 분이 배경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 발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소감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그 황사손 측에서 여러 가지 그 황손 사이에서 전하는 팩트를 많이 우리 학계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연구 과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소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의친항과 이 만년에 이 세종시 이 북왕면의 연기군이었겠죠. 북왕면에 와 계셨던 김재식이라는 분, 이 두 분의 유대 관계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친왕, 김재식, 제국 입문사 이 3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제국 입문사는 1998년부터 시작된데요. 2022년에 의친왕 기념사업회가 그 유품 전시회를 하는데 제국 입문사 관계 도장이 출품돼서 저의 그 제국 입문사에 대한 관심 연구에 큰 획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국 입문사 비보 장정이라는 것을 1998년에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던 석사과정 제자가 제가 그때 한참 고종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학 도서석에 선생님이 보면 매우 반가워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보니까 저 책이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아침에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그 규정에 황제한테 보고할 때는 독리가 모아서 보고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화학 비사법으로 써서 올린다. 워낙 당시 일본의 정탐꾼들이 조정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황제가 볼 때까지 그 글씨를 누구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개발된 화학 비사법이 여기에 보고 형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 그 화학 비사법에 그 잉크가 하얀 잉크가 문방구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써서 촛불에 쪼이면 글자가 나타나는 걸 신기하게 여겼는데 이게 여기에 비보장정 규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클릭이 늦었네요. 화학비사법 문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 성총보좌라는 인장, 이것은 아마 독리가 황제한테 보고할 때 쓰는 건지 아니면 뭐 요원들끼리
그 어떤 정보를 교환할 때 쓴 건지 아니면 양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인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깊었습니다. 자, 근데 이 비보장정 총 23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그 소재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매일 비보한다. 독리가 매일 이 황제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총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임통신원이 국내 16인, 서울 안에 보통 통신원은 15, 특별통신원이 이 서울 주재 외국 공사관 개항지, 일본 수비대, 일본 경찰서 이런데 한 명씩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통신원이 총 61명, 거기에 또 플러스 임시 통신원입니다. 통신사라는 그 인문사란 말은 통신사입니다. 이 신문이란 그 소문을 더 보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활동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외에서는 이 신문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거점으로 삼았던 것 같고, 국내에서는 제국 신문사가 이 시기에 그 정부가 인수를 하는데 그게 이 제국 인문사 본부와 관련이 있는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리는 책임자죠. 제실이 친신하는 사람을 황제가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에 한도 이 제국 인문사에 관한 제 연구에 좀 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저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이때 그 어떤 선배분의 이 추천으로 일본 외무성 산하의 그 외교사령관에 이등공작 만주시찰 일건 별책이라는 그 전보문 철이 11책이나 있는데 그걸 꼭 보고서 안중근 연구를 해라. 그래서 가서 이 그분의 그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CD로 전체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모든 이 외무성과 지방 관계되는 일본 그 영사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얼빈 이런 곳에 일본 영사관과 주고받은 훈령을 받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그 전보문이 철해져 있는 겁니다. 저 자료야말로 안중근 하얼빈 의거의 가장 1차적인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 측이 그 배후를 조사한 거니까요. 근데 저게 1995년에 그 최서면 선생이 저한테도 저 자료를 보라고 추천해 준 분인데 흑백 제락스 복사를 해와서 보훈처에 줬어요. 근데 이 제락스 인쇄 상태가 나빠가지고 아주 제1의협 안중근이라는 또 제목도 이상한 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제 연구소에서 저 자료를 전부 DVD로 해가지고 이 부록으로 붙이고 그 문건의 목록을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 저 책이 나왔는데요. 저런 문서들이 박혀 있습니다. 저런 문서들인데 이거는 지금 내용적으로 중요해서 지금 제시합니다만은 관동도독부 육구참모장 호시노 긴코가 외무 대신한테 보고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붉은 줄 제가 그어놨습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망명자 전 시종무관 정재관이 이 할빈 의거를 기획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00해를 넘겨서 3월 2일 블라디스토크 총영사가 자세한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 지역에 한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년 1909년 12월에 그 외무성 정무국장이 대련 현지에 와서 현지 지휘를 하다가 그 상부에 대신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국인을 밀정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정액해달라. 그래서 한국인 밀정을 써서 한국인 밀정이 해당 지역의 조선인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인들 사이에 얘기되는 정보를 빼냅니다. 그래서 1910년 1월부터 이 자료집에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이고 내밀한 보고들이 나옵니다. 정보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 저 날짜에 한국인 근황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7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6번째하고 7번째, 한국 궁정 밀사가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사회에 나타났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송선춘, 조병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일의 근처는 한인 밀정 말에 따르면 베일의 본어는 말할 것 없이 한국 황실이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 이전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고종 황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재관이라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스티븐스 저격에도 관계했죠. 지휘자였습니다. 이력은 대강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인민을 가장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서 공립신보를 창간해가지고 이 미주 지역 이 제국인 문사 거점으로 삼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망 기사는 동아일보에 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의 활동을 끝내고 뉴욕에서 이위종하고 뉴욕 타임스 인터뷰 한 뒤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이 정재관을 만나고 같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블라디스토 연해주로 가죠. 이 정재관이 블라디스토크에 가서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공립신보, 신한민보, 안창호 선생하고 유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안창호 선생을 제국인문사 요원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근데 스티븐스 처단 성공한 뒤에 미주 지역 1세대 이민 1세대 교민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정재관한테 이상철 선생하고 귀국하는 걸 알고 이 돈을 가지고 조국이 가까운 곳에 가서 광복군을 창설해달라. 그때도 광복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와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동공보
이미 서 있는 신문사에 주필로 참가하는 걸로 일본 정보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정보망에서 정보 보고 중에는 2개, 3개가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정계관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10년 1월 27일에 서울에서 온 밀사에 대한 보고에 송선춘, 조병한 2사람은 이 한인사에 출연했는데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왕래한 경력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는 제국 입문사를 모르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송선춘, 조병한 3, 40대로 보이는데요. 이 2사람은 제국 입문사 요원이라는 게 틀림없겠습니다. 그리고 정재관이 와 있으니까 뭐 또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죠. 안중근의 신변이 일본 법정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사형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이 안중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러시아 법정으로 되돌리는 작업, 국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그 일, 그리고 유가족, 가족 보호 문제, 이것이 이 밀사들의 임무였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빈 의거에 나오는 자료를 볼 때 저는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때 1909년 현재는 고종 황제가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폐위 당해서도 계속 제국 입문사를 통솔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할 의친왕의 여러 가지 지위로 볼 때 이때 제국 입문사 통솔자는 의친왕이 아니었겠냐, 그런 이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하고 의친왕 기념사업회가 재작년에 저런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록이 저런 게 나왔고요. 저는 그냥 발표에 참가해달라, 그리고 발표자를 추천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참가했는데 정작 전시회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국 입문사 비보 장정에 찍혀 있는 성총보호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인장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전시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국 입문사 독리지장, 독리의 인장, 이거까지 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의친왕 기념사업회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제가 아주 크게 아주 희열을 느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 도록 68면에 북왕면에서 제국 입문사 요원들과 금광을 기반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한 김재식,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의친왕이 안 나오나? 의친왕이 이 송한 김재식이 사거한 직후에 써준 송암 신정기라는 기문이 저 현판에 새겨져 있는 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왔는 거야.
그래서 송암 김재식이 저한테 이제 연구거리가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 이분의 이름을 근데 제가 이 지난 7일에 여기 세종시에 내려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김재식 고가를 방문해서 거기서 그 마루에 진열되어 있는 저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에는 종이품 내부 협판 송암공, 그리고 옆에는 이제 몇 년 몇월 출생 사망 연월을 썼는데, 이 제가 실록 말하자면 공기록에서 조사하기로 내부 협판직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의문이었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종이품 내부 협판 이 구절하고 저쪽 경신년 무신년 저 나오는 그 부분이 뭔가 긁어서 이렇게 팠어요. 파고 그 위에다 글씨를 새로 써넣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1차적인 기록 증거 자료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실록에 나오는 내장원경이 같은 종이품이지만은 지위는 더 높으니까 종이품 내장원경 송암공 이렇게 적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종실록에 검색을 했더니 앞에도 좀 나옵니다. 돈영부정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돈영부는 종친부에 들어가지 못한 그 전주의 시들 중에 대우를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왕실하고 혼인을 한 집안의 후손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관부인데요. 거기에 그 이분 이름이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1894년 7월 10일 청일전쟁 중에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인데, 일본 정부가 일본 공사관을 통해 가지고 군국 기무처를 조선 정부 안에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일본이 요구하는 내정 개혁을 하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때 그 군국 기무처를 세우는데 군국 기무처에 참가하는 대신들, 차관들, 협판들, 이 명단이 쫙 나옵니다. 저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아이고 뭐 잘못됐네. 저기 하단에 김재식 외모 대신 있는데요. 외모하면 대신입니다. 이건 뭐 판서니까요, 판서급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내각 명단은 일본 공사관이 내세우는 김홍집 등 친일파가 반 정도, 그리고 왕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근황 세력 반 정도 됩니다. 그 근황 세력에 드는 사람이 박정양, 윤용구, 김가진, 정경원, 지석영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김재식이 같은 이 집단의 일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근황파로서 이제 조정의 그 고위직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그 윤용구라는 분이 이 김재식의 신도비를 1928년 봄에 의친왕께서 그 찬합니다, 짓습니다. 근데 그 글을, 그 문장을 글씨로 쓴 분이 윤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록에 나오는 게 1905년 광무 9년 2월 1일인데요. 종리풍 김제식을 내장원경에 임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은 잘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황실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그 관서인데요. 1900년에서 1903년에 내장원이 가장 이 재정 상태가 좋습니다. 왕실 궁장터니 뭐 광산 개발 이런 것도 자원부 광산권을 전부 황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국가 예산이 1903년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내장원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장원의 비중이 큽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데는 이용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용익이 1904년 노일전쟁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에서 납치당하다시피 해서 일본 외유로 가버리죠. 그 뒷자리를 이 김제식 선생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원 관리 총책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의친왕과 제국인문사 관계를 보겠습니다. 의친왕은 저런 양력을 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94년 9월 5일에 보빙대사 95년이죠.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청일 전쟁 중에 보빙대사 일본 가고 95년 8개국 특파대사로 되는 임명이 되는데 저 8개국이 구미 열강 중에 미국 빼놓고 그 수교국이 순서대로 나와요. 미국하고는 이미 외교 관계가 돈독했어요. 청일 전쟁 일으키고 일본 정부, 조선 정부 압박할 때 제일 먼저 고종이 미국 정부에 SOS 청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금방 그 도움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외교 그 특사를 보낼 필요 없고 유럽 쪽으로 일관해서 보내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임명해놓고 뭐 어느 정도 여행 일정이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아가원 파천이 일어나가지고 가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부터 1906년까지 근 7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의친왕의 경력을 고종 황제께서 처음부터 황실의 외교 라인 쪽으로 일할 사람을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미국 유학까지 보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귀국 후의 자기를 보면 1906년 4월 8일 육군 부장 임명에서부터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고 육군 참모관 임명하고 적시자 총재 1906년 그 귀국한 그 해 1, 2개월 안에 저렇게 급속한 그 지휘 부여를 합니다. 저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국권과 황실이 대한제국 황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게 최대한의 뭔가 버팀 기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 판단 아래 취해진 조처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적십자사 총재는 외교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국제 적십자사에 1903년에 대한제국 적십자가 가입했기 때문에 그게 국제 그 중립국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 7월 22일에 의친왕부의 총판찬이라는
관리를 두었다는 기록이 실록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그 의천왕부 아래 일정한 형식의 그 관직 체계가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잘 아시듯이 7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가 강제 퇴위하고 시키고 군대 해산하고 8월 초에 순종 황제 즉위시키고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지죠. 그 순종 황제는 8월 2일에 돈덕전에 그 즉위식에 임하지만 사실상 업무는 사부 따주 상태에 들어갔고 이토는 거기에 대해서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인질 정책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11월 15일에 고종 황제가 종묘 방문을 하고 18일에 순종이 즉위서고를 종묘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제 정식으로 바뀌는데요. 자, 이 바로 1907년에 황제가 바뀐 상태에서 의친왕부가 하는 일이 뭐였겠느냐? 의친왕부 지휘라는 게 지금까지 보셨듯이 한 가지 체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의천왕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됐다고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단순한 판단이죠. 그래서 저는 제국인문사 통솔 관계를 적어도 고종 황제께서 서리 형식으로 1907년 현재 의친왕한테 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의거도 정제관 그리고 그 뒤에 제국인문사 요원이 블라디보스톡에 나타나는 이 관계는 거의 서울에 또 일본 정탐 보고에서 얘기하는 베일의 그 근원은 한국의 황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종 황제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의친왕부도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의친왕부 쪽일 가능성도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전후 북왕면에서 제국인문사 요원 김재식과 건강개발이라고 이 황손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1909년 무려 황실이 재정난에 빠집니다. 통관부가 설치된 뒤로 통관부는 내장군이 관리하는 황실 재산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국유화시키거나 또는 일본인 회사에 넘기거나 일본 국유기업에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1909년 10월 20일에 태황제 고종이 미국인 호마 헐버트한테 상해 덕화은행에 가서 내가 예치해 놓은 돈 15만 엔을 찾아라, 이 위임장을 써주죠. 가봤더니 이게 위임장이고요. 가봤더니 그 사이에 통관부가 국내 대신을 이완용이의 서형 이윤용으로 바꿔가지고 이윤용 이름으로 예금을 황제의 예금을 빼내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20일 하얼빈 의거를 26일 하얼빈 의거를 앞두고 돈을 찾는 이유, 이것도 그냥 지나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황실이 지금 고종 황제는 뭐 의친왕부의 보고를 받았어도 이제 하얼빈에 오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다, 이런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사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를 생각해서 호마헐버트를 시켜서 돈을 찾게 했던 걸로 보는 해석이 순리적일 겁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 상태 그 돈을 고종 황제가 내장원 재산은 다 뺏겼지 외국은행에 예치해놓은 이 돈마저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 인문사는 자체 재정 개발을 해야 되나 자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것이 북왕면에서 김재식을 중심으로 한 금광 개발을 통한 그 재원 확보 이런 연결관계를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좀 너무 구체적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은 전후 관계를 보면 제국인문사라는 기관은 도시 비밀에 붙여진 기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직접적인 자료는 나올 수 없죠. 간접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뒤에 이 전시회 도록에 나와 있는 걸로 이 동의기념비 1910년 호남 의병을 그 고종 밀지에 따라서 일으켰던 무슨 대한의군부인가요? 그 활동의 길이는 비석의 기념비에도 여기 보면은 그 의친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저 왼쪽에 이게 애니메이션 했는데 하나도 안 넣네요. 여기 보면은 의왕 추남 여기도 추남 이강서 이렇게 다 나오죠. 저런 건 그 직접 관계가 없이는 이름을 저렇게 올릴 수가 없죠. 저는 1912년 현재는 이 북왕에 근거를 둔 제국인문사가 지방의 그 항일 세력들과 연계 가지면서 활동을 했다는 그 증거라고 보는 게 옳다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단정해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0 그런 시대를 훌쩍 넘어서 1919년 3.1 만세운동 후에 의친왕과 송암 김재식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발표한 서 교수 얘기가 많이 참고가 됩니다. 저는 네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일 끝순으로 잡았는데 자, 이 대동단 선언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그 제2의 만세운동으로 기획됐다고 보통 평가하죠. 3월 1일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은 종교단체 대표들만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림을 포함해서 나머지 각계간청 우리는 뭐냐? 우리 이름으로도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게 대동단 그 선언과 대동단 사건인데요. 대동단 선언은 잘 알려져 있듯이 각계각청 대표 역시 33인입니다. 대동단 33인인데 이게 황족, 진신, 김가진 선생 같은 분은 여기 되어 있죠. 유림, 종교단, 교육단, 청년단, 군인단, 상인단, 노인단, 부인단, 지역구역 등해서 11개 지단의 이름으로 그 지역 지단의 대표들 33인으로 이름으로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대동단 선언문 여기에 머리글에 제가 주목한 건 이 구절인데 서영희 선생도 이걸 중요시했는데요. 둘째 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란 것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이란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선언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요. 1909년 3월 15일 태왕제 고종이 주권 이양 선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의친왕이 여기에
바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3월 15일은 순종 황제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 황제 앞세워서 남쪽으로 갔다가 저 서북 쪽으로 갔다 한 순행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봤더니 현장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그 신민이 뭐 몇만을 넘어서 10만까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내 이 보호국화 정책이라는 거 이거 틀려먹었구나. 이 조선인들이 이런 저항 의식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냐. 그래서 자기 보호국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군부에서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오는 합병론 쪽으로 넘겨주겠다 하고 돌아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일본을 귀국합니다. 그 2월 10일에 순종 창덕궁을 찾아서 순종 황제한테 인사하고 바로 떠나는데 그 뒤에 3월 15일에 고종 황제가 태왕제가 말하노라 이런 시작하는데 슬프다 집이 제위 45년에 참으로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 여러분 만성이 있느니라. 대한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성의 대한이라. 이니라. 독립이라야 나라며 자유라야 민이니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이요 민은 선량한 물이다. 바로 여기에 독립국 자유민 이걸 대동단 선언의 머리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은요, 저는 아까 서영희 선생 저 해석과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1907년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는 이런 상황이 온 무렵에 그러니까 국권이 그냥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그 민이 정말로 국민으로서 나라 지키기 앞장서잖아요. 그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 뭐냐 하면은 나라가 부당하게 진 빚을 국민이 갚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그래서 그 국채보상운동 본부 이름도 의무사예요. 근데 이게 국민의 의무를 앞세운 국민 탄생은 대한제국밖에 없다. 이게 정말 늘 전쟁 이후에 국가 위기에 처하면서 대한제국 출범기에 그 국민의 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이 러일전쟁 이후 특히 1906년 7년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민의 그러한 변화를 담아서 고종 황제가 이 서북간도 유민 및 그 부근 인민들에게 내린 치국에 저런 문구를 쓰고 있다. 그건 완전한 주권 이양이죠. 주권 이양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국 인문사 운영권을 친왕한테 넘기는 것하고도 상관관계를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7년 동학 구파계 천도교 청년동맹 사찰과 김재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94년 동학농민군 봉기와 군주 고종의 관계는 저는 이건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동학농민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 이런 직언을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봉기의 그 정신을 대표하는 무장포고문 여기 보면은 군주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저기 적힌 대로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녹봉과 지위를 도둑질하는 전하의 총명을 가리는 악한 시나 타도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군주는 영정조 시대 때부터 군주가 해야 될 건 소민 보호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고종도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봉기, 같은 해 2차 봉기 때
저 경복궁 친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2차 봉기를 주도하는 게 충청도 동학군하고 전라도 동학군이죠. 충청도가 10월 먼저 하고 11월 전라도입니다. 이 역사도 이 세종시가 제국익문사 근거지 김재식가 고가 이걸 그 문화재로 추정하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복궁 침입 사건은 뭐 유명한 거니까 이제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저 경복궁 점령하고 저는 저때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살해하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전보 전신시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 학계에서 분석한 걸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보 총국이 그 광화문 밖에 있었단 말이죠. 들어갈 필요 없죠. 어쨌든 그 충청도 동학농민군 봉기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남로 전신선이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서 상주해서 부산 갑니다. 거꾸로 하면 상주, 전주 가서 서울 오는데 일본군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주에서 전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직통을 빨리 놔야겠다. 그래서 군사시설을 위해서 병참부대를 주둔시키죠. 몇 군데. 동학농민군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충청도 농민군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히로시마 대본령에서는 모조리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저 전라도 남도 쪽으로 몰아서 모조리 섬멸을 하라는 그런 작전 명령이 내려지죠. 전라도 전봉중 농민군도 11월에 봉기하는데 추수철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늦게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관계되는 자료는 조재건 박사가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경복궁 침입에 대한 응징항전이다. 동학농민 전봉중 공초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검치 전투에서 패퇴하는데 그 동학농민군 토벌에 동원된 관군은 고종이 보도했다고 지금까지 학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재건 박사 조사에 의하면은 김홍집의 친일 내각 쪽에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종 측에서는 모두 다 일어나서 항전하자 하는 밀사를 보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전봉준이 잡혀서 일본 공산에서 압송돼서 신문 받는 이런 과정이 이듬해 2월 27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전봉준의 목숨을 고종 정부가 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적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 사진을 일본 사진 기자가 찍은 걸로 알려지는데 이 다리 부상을 해서 담각군 둘이가 그리고 옆에 순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건 뭐 전봉준 도망갈까봐 경계하는 눈초리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우리 우군 잡혀있던 사람을 이제 데려나가는 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고종이 동학농민군의 항전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 있었다는 증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봉준이 일본 공사관에서 풀려나기 나흘 전에 국한문 혼용체의 교육 조령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중등 교육의 강령인 덕양, 채양, 지양의 실용 신교육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 신교육 선언의 목적은 뭐냐? 나라의 붕괴를 풀어줄, 나라의 모욕을 막을, 나라의 정치 제도를 닦아나갈 국민 창출, 민 창출이라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 창출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동학농민군의 항전을 보고 군주로서 정말
내 백성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령을 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학 농민과의 관계가 3.1 만세운동에서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상호 유대 관계가. 그게 27년 천도교 청년동맹 지도자 원인 중에 김재식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22년 죄송합니다. 5월 19일에 그 병보성 나온 천도교 교령 손병희 선생이 사망을 합니다. 이후에 사위 정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파 그리고 동학 4대 교주로 내부적으로 동학계 안에 지명되어 있던 박인호 이 두 세력이 나뉩니다. 전자는 친일 성향으로 해서 평안 황해 한경도가 기반이고 거의 이 동학계통을 그 경원시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학계통의 지도자들은 역대 지도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구파는 계속해서 황실 보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천도교 청년동맹 사건은 저 날짜에 그 사찰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검색해서 찾은 자료인데요. 종로 경찰서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한테 보고하는데 사상 문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 사항에 대한 보고와 동맹세력 확장의 건이 있고 동맹원 훈련의 건이 있는데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지도자로 위원 5명 이름이 나옵니다. 선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김재식 이름이 나옵니다. 이 김재식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느냐?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통합 검색 다 뒤졌습니다. 지방에 김재식이라는 이름이 한둘이 있습니다. 중앙에 오를 만한 인물은 이분 외에는 없어요. 그냥 달리 지명할 김재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제국 인문사 조직이 가동된 상태에서 의친왕이 이 동학 천도교 구파 쪽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이런 그 동맹세를 확장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역시 김재식의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이듬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 12월부터 의친왕 사찰이 경기도 경찰부 창덕군 경찰서 쪽에서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사찰 기록이 무려 140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제가 조교를 시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논문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앞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 1919년 3.1운동 이후 1927년 8월 천도교 청년동맹 사건까지 누적된 걸로 봐서 의친왕을 이젠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찰이 이게 그 자료죠. 자, (28년 3월에) 김재식 선생의 신도비를 의친왕 이강이 찬하고 있는데 사망 연월일은 아까 그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7년인가요? 27년 말인지 하여튼 신도비는 28년 3월인데 신도비를 지은 사람은 찬한 사람은 저쪽 편에 보이듯이 의친왕 이강으로 되어 있고 그걸 글씨를 쓴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
판돈영원사 해평 윤용구라고 나옵니다. 사진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28년 8월 하순에는 송암 신정기를 의친왕이 기문을 써서 이 유가족들한테 내려줍니다. 이거는 의친왕이 이런 두 개 기문을 내린다는 건 이건 보통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두 분이 제국인문사를 통해서 힘을 합쳐 왔다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친왕으로 봐서는 일종의 작별 인사 같은 글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인문사 인장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 전시회에 2020년에 나타난 건 어떻게 됐냐? 제가 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용주 씨를 닥달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직계 할아버지 되시는 이주용이라는 분, 아명은 이호석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 무렵에 의친왕 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갇힌 것 같고, 그래서 이영주 씨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2022년에 그 인장을 들고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으로 이주용이란 분의 그 출자는 대흥군의 서장자 이재선의 아들입니다. 이주용. 의친왕과는 사촌 관계가 맞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 또 이름은 이호선, 아명은 이호선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역사적인 중요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원위치에 가져온 분, 저 사무총장 이영주 씨 조금 일어나 주시죠. 예, 플리즈. 환영 감사 박수 보내주시죠. 이상입니다.